네, 저희 이제 간담회 이제 시작할게요. 저희 간담회는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원래 이제 보통 재학생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인데 요번에는 이번 간담회 자체가 재학생들 중에서 내년에 영재고 시험을 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친구들 반이 이제 간담회를 하는 거다 보니까 요 올해 영재고 입시의 결과나 아니면 영재고 입학 시험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뭐 이런 그런 정보들도 같이 포함이 돼 있어서 저희 뭐 재학생은 아니지만 내년에 영재고를 볼 예정이거나 또는 영재고 입시에 관심이 있으신 분도 참석 가능합니다 하셔가지고 이제 좀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넘어가면은 첫 번째 나오는 얘기 하겠습니다. 영재학교 경쟁률인데요. 이제 요거는 1, 2, 3차 경쟁률을 다 쓴 건 아니고 각 해, 그러니까 2021년 저희 이제 개편 이후죠. 개편 이후부터 경쟁률 변화하는 추이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만든 표예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학교 맨 위에부터 8개 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이렇게 경쟁률이 표시가 돼 있어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전년도 경쟁률이랑 올해 경쟁률을 좀 비교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근데 경쟁률이 크게 의미가 없는 학교가 몇 군데 있어요. 뭐냐면은 서울 영재고랑 경기 영재고는 경쟁률이 크게 의미가 있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 서울 영재고, 경기 영재고는 사실상 영재고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 본인들의 실력이 좀 이제 자신이 있어서 나는 그냥 일반 영재고 가는 게 아니라 난 서울 영재고 가고 싶어. 아니면 나는 경기 영재고 가고 싶어. 이 정도 되는 친구들이 쓰는 학교다 보니까 여기는 경쟁률이 크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매년 한 5.0에서 6.0 사이를 보통 유지를 하는 편인데 이제 서울 영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좀 특이하게 거의 7.0 가깝게 올라가긴 했었어요. 근데 대부분 5.0에서 6.0 사이를 항상 유지를 하는 학교고 여기는 경쟁률도 뭐 경쟁률이 높다 낮다에 따라서 내가 입학할 수 있는 확률이 크게 올라가고 낮아가지고 이러는 학교도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생의 실력에 따라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가 판가름 되는 좀 약간 정말 실력이 되는 아이. 여기 이제 5.0, 6.0에는 쉽게 저희가 말하는 구멍인 친구들은 없는 거죠. 대부분 영재고 갈 정도로 자신 있는 친구들이 오는 이제 거다 보니까 다른 학교의 5.0과는 느낌이 많이 달라요. 여기 5.0은 진짜 여기 오는 친구들 대부분 다 실력 좋은 친구들이니까 여기는 다른 학교보다 예를 들어서 좀 맨 밑인데 인천영재가 뭐 거의 8.5대 1 수준이고 서울은 5.7대 1이었다라고 해도 실제로 들어가는 당연히 서울영재가 훨씬 더 힘들고요. 실력적인 부분도 그렇고 좀 모이는 학생들의 이제 질도 훨씬 높다 보니까 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2020년, 2022년도 경쟁률일 때 빨간색이 부분은 이제 통상 예년보다 좀 더 경쟁률이 높았던 해예요. 보면 서울이라든가 대전, 대구가 경쟁률이 이제 예년보다 좀 높은 편이었죠. 근데 이 학교들이 2023년이 되면은 경쟁률이 낮아지는 게 보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나머지 밑에 여기 2022년에 밑에 파란색인데 광주, 세종, 인천 여기 영재고 다 파란색으로 찍혀 있는데 이게 2023년으로 오면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지원율이라는 게 거의 매년 이게 반복되는데 작년도에 지원율이 좀 낮은 학교였다 그러면 올해 좀 지원율이 높아지고요. 올해 지원율이 높았다 하면 작년에 좀 낮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많고 특히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맨 밑에 인천영재고는 빨갛게 표시가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빨갛게 돼 있냐면은 인천영재고 같은 경우는 올해 좀 약간 입시 과정에서 다른 학교들이랑 좀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1차 이제 저희 1차 전형에서 서류 전형에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자소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하는데 자소서의 항목에 그 뭐 인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없이 그냥 수학과학에 대한 뭐 영재성에 대한 얘기를 써라 이런 식으로만 자소서가 나왔고요. 그렇게 양식이 딱 나온 걸 보고 이제 학생들이랑 선생님들이 인천영재고에서 웬만하면 1차는 패스해 주려고 하나 보다라고 이제 인식을 한 거죠.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1차 전형에서 말 그대로 인성이나 이쪽 부분에 대한 질문 없이 그냥 수학과학의 영재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라는 항목만 2개를 썼다는 소리는
사실상 자소서의 비중을 굉장히 낮췄다는 소리고, 그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서류에서 보이는 뭐 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건 3차 때 가서 검증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실력 좋으면 그냥 웬만해서 1차는 패스해 줄 거야 라는 식의 뉘앙스가 보이니까 사실 인천 쪽은 좀 많이 몰린 편이에요, 올해. 그래서 뭐 작년에도 인천이 경쟁률이 좀 낮긴 했지만 올해 좀 특별히 많이 높아진 게 그런 이유가 있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지원을 하실 때는 작년도에 경쟁률이 낮았던 학교는 올해는 경쟁률이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 또 1차 경쟁률만 이렇게 표시한 이유가 있는데요. 1차 경쟁률의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되게 좀 신경을 많이 쓰는 정확히 말하면 좀 겁내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2차 집필에서 패스를 못했어요. 그러면 아 그냥 우리 아이가 실력이 부족했나 보네라고 납득이 가능한데 1차에서 떨어졌어요 이래버리면은 도대체 어디가 문제인지 왜냐면 보통 영재고 쓰는 애들은 내신도 다 올 만점 뭐 아니면 올 A 뭐 이런 아이들인데 내신에 문제가 있었던 건가 자소서에 문제가 있었던 건가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 아이가 분명히 1차를 넘어갈 거야 못 넘어갈 거야 라는 어떤 선생님들끼리도 얘가 1차는 패스할 거야 라는 어떤 확신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서류에 나와 있는 걸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2차는 솔직히 2차만 가면 넌 통과할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실력을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2차가 있는데 1차는 그런 판단 기준이 없다 보니까 웬만하면 1차를 패스시켜 줄 것 같은 학교를 쓰게 하죠. 그러면 2차 가면 실력으로 그냥 통과하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 뉘앙스상 1차는 웬만하면 떨어뜨리지 않을 거야 라는 뉘앙스를 보여주는 그런 학교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다 보니 올해는 좀 인천이 상대적으로 좀 지원율이 높았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작년의 경우는요. 대전대구 영재고가 이제 경쟁률이 되게 높았잖아요. 이 학교들이 작년에 1차에서 탈락률이 좀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도 1차를 쓰게 할 때 학교를 지원할 때 아이들한테 대전대구로 좀 피해서 쓴 경향이 있어요. 작년에 보니까 1차 엄청 떨어뜨리던데 대전대구 쓰면 안 될 것 같아. 이래가지고 대전대구는 좀 안 쓰고 상대적으로 나머지 학교를 좀 많이 보낸 그런 케이스고. 그다음에 이제 광주 영재고 같은 경우는 약간 서울 경기랑 비슷하게 경쟁률이 크게 많이 바뀌지 않는 학교인 편이에요. 광주 영재고는. 이제 아시겠지만 광주 영재고는 지역 단위로 뽑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요. 좀 약간 특수한 학교 느낌상 저도 웬만하면 아이들 영재고 막 여기 쓸래 저기 쓸래 얘기할 때 광주를 잘 얘기를 안 하는 편인데 일단 지역에서 거의 절반을 뽑아버리니까 전국 단위로 들어오는 애들끼리 경쟁이 좀 심화되는 것도 있고 좀 그런 부분 때문에 광주는 잘 안 쓰는 편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노려서 전국 단위로 애들이 잘 안 쓰다 보니까 약간 어떤 학원 같은 경우는 광주 영재고를 좀 많이 쓰게 해가지고 광주 영재고에 많이 붙이는 학원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경쟁률은 뭐 깊게 막 공식이 좀 약간 복잡하다 하면은 작년도에 경쟁률이 높았던 학교가 좀 낮아지고 작년에 낮았던 학교는 좀 높아지고 이게 반복되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자, 지필고사 문항수랑 시험 시간표요.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드릴 말씀은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 경기 이쪽은 항상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항상 3교시까지 시험을 보는 편이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대부분 2교시까지 시험을 보는데 보시면은 이제 공동출제 학교부터 볼게요. 맨 오른쪽에 대전, 대구, 광주, 세종, 인천 묶여 있는데요. 여기 좀 특이한 부분이 공동출제라고 했는데 문항수가 달라요. 보시면 알겠지만 수학 같은 경우도 7문항, 7문항, 8문항, 7문항, 6문항. 그다음에 과학도 9문항, 10문항, 10문항, 9문항, 9문항 이렇게 문항수가 다르죠. 그러니까 공동출제를 한다고 해서 5개 학교가 똑같은 문제로 똑같이 시험 보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이제 영재학교 입시 개편이 된 2021년도 영재고 시험 때는요. 공동출제 학교들은 문항이 거의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완전히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봤고, 근데 이제 지금 2년이 지났죠. 공동출제 학교가 이제 어떻게 출제를 하냐면, 공동출제 문항을 만들어 출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동출제 문항 중에서 학교에서 본인들이 선택할 문항들을 골라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7개를 뽑고, 어떤 학교는 8개를 뽑고 이렇게 뽑는 거죠. 자, 그러면 많이 뽑는 학교는 적게 뽑는 학교보다 시험 시간이 부족할 거잖아요. 근데 그 뽑은 문제가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같은 문제인데 이거를 뽑은 두 학교가
그 밑에 소문제로 물어보는 문항들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좀 더 수정한다든가 해서 전체적인 문항 자체는 거의 똑같지만 안에 세부적으로 물어보는 부분이라든가 주어지는 조건들이 조금씩 다르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변별력을 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동 출제를 했다고 하지만 5개 학교가 만약에 어떤 2번 문항을 똑같이 5개가 모두 출제를 했다라고 해도 그 2번 문항이 다 같은 게 아니죠. 뭐 예를 들어 대전에서는 소문제가 3개인데 뭐 인천에서는 소문제가 4개 있고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 출제라고 하지만 사실은 문제의 큰 틀과 문제 조건이나 이런 건 거의 이제 비슷하게 주더라도 아래서 물어보는 문항들의 항목을 다르게 만들거나 해서 변별력을 좀 주는 쪽으로 좀 바뀌어가는 추세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보시면 인천 같은 경우는 문항이 6개잖아요. 여기는 좀 쉬웠겠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실제로 인천이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작년이나 그 전보다. 자, 이게 뭐 선생님들이 예상하는 건데 이제 사실 인천 같은 경우는 올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작심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 뽑으려고 좀 살을 간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이제 선생님들이랑 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인천 영재고에서 작년, 재작년 아이들, 영재고 개편, 입시 개편이 된 이후에 아이들을 뽑아서 수업을 해봤는데, 아이들의 상태가 썩 좋지 않다라는 그런 약간 얘기가 들리고, 그러다 보니 인천영재고 입장에서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좀 뽑고 싶은데 자꾸 지역 우선 선발 위주로 뽑아라. 아이들 뭐 이제 뭐 좀 다각도로 아이들 평가해서 뽑아라. 이런 분위기로 이제 입시 개편이 되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따라간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뭐 정권이 바뀌고 이제 뭐 전체적으로 아이들을 뽑는 데 있어서 뭐 다각도로 아이들 평가하고 이런 게 아니고 실력을 위주로 평가하더라도 크게 이제 교육부에서 터치를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아예 1차 시험부터 1차 전형부터 그냥 딱 너 수학과학 모자래부터 물어봤죠. 그리고 거기서도 본인이 자신 있는 항목을 체크하세요라고 줬거든요. 그러니까 뭐 과학이면 과학 중 화학이 자신 있다. 나는 수학이 자신 있다. 아니면 뭐 나는 물리가 자신 있다. 이거를 체크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체크를 한 항목에 대해서 이제 자소서를 쓰고 그 체크한 항목에 대한 거를 3차 때 심화 문제로 다시 또 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나는 화학에 자신 있어요. 그러면 화학에 대한 심화 문제를 3차 캠프 때 지필고사로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실력 좋은 애를 뽑겠다는 그 뉘앙스가 너무 강해요. 이제.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는 아예 우린 공부 잘하는 애 뽑을 거예요 라는 식으로 가는 그런 느낌이 강해서 이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내년 영재고 쓰기 할 때 인천은 실력 자신 있는 애 아니면 일단은 좀 보류시킬 예정. 일단은 지금 분위기가 인천 같은 경우는 벌써 3차 때에도 이따 나중에 보시면 영재 캠프 때 뭐 했는지 다 제가 보여드릴 건데 거기서도 인천은 대놓고 그냥 아이들 실력 검증하는 시험을 봤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느낌으로 가는 추세다. 나머지 학교들은 사실 좀 평이했어요. 뭐 난이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천이 좀 튀게 확 난이도를 올려버린 느낌이 들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한국과학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문항 수는 4개밖에 안 되는데 이 문항들이 소문제가 뭐한 3, 4개 붙어 있죠. 근데 이 문항들이 해석하고 푸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문제. 전체적으로 아이들 뭐 영재성을 좀 많이 보는 문제다 보니까 그리고 풀이에 대한 아이디어도 굉장히 좀 약간 기발하게 찾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 얘네들은 조금 뭐 어렵다라기보다는 아이들이 정말 수학과학에 진짜 좀 많은 고민도 해보고 본인 나름대로 재능도 있고 이런 아이들이 아니고 만약에 트레이닝 위주로 공부한 친구들은 한국 강영적 힘들다는 거. 원래 이 학교는 캐릭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학교고 경기 서울 쪽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비슷했어요. 올해나 작년이나. 그러니까 경기 서울을 쓰는 친구들을 선생님 입장에선 좀 편하게 올 수 있는 이유가 항상 해왔던 대로 하면은 얘네들은 서울 경기 가니까.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변수가 별로 없어서 수업하고 아이들 판단해서 야, 너는 서울 쓸래? 경기 쓸래? 하기가 좀 편한 학교죠. 여기는 크게 변한 게 없었습니다. 자,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지필고사 출제 경향. 그러니까 올해 영재학교 이제 출제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한 건데요. 일단 맨 위에는 KSA 여기는 한국과학영재학교. 자, 문항수 4개였고요. 여기는 이제 뭐 작년도에 4개였던 것 같은데. 그다음에 전 문항이 세트형. 그러니까 문제 하나에 이것저것 딱 섞여 있는 그죠? 대수, 기하, 정수 조합이 다 아우러져 있는 문제를 주게 돼 있고 창의 유형으로 출제한다. 알고 계시죠? 이게 그래서 이제 사고력 수학 좀 많이 하고 우리 애가 막 이게
말 그대로 이제 뭐 저희 알고 있는 교과 교재, 센이나 일품이나 블랙라벨이나 뭐 실력 정서 이런 거 꼼꼼하게 푸는 그런 친구들보다는 막 아이디어로 문제 푸는 거 좋아하고 막 그런 친구 있잖아요. 막 보면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볼 때도 막 보면 막 과학자들이 막 되게 물리 실험 신기한 거 하는 거 되게 재밌어하고 막 이런 친구들이 좋아하는 학교죠. 자, 그다음에 선행 요소 및 교과 외 개념을 최대한 배제. 그러니까 여기는 뭐 고등 수학을 다 해야지만 뭐 여기 시험 문제 풀 수 있고 이런 학교는 아니에요. 최대한 배제하고 중등 교육 과정 위주로 출제를 좀 하는 학교. 그다음에 요번에 요게 이제 좀 세 번째 중요한데 대수조합 영역 비중이 높다 그랬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기하 과정의 비중이 되게 높았어요. 모든 학교가. 그러니까 기하가 이제 한동안 기하 문제를 많이 출제를 안 하고 정수 문제가 대세였을 때가 2018년도, 17년도쯤이었는데 정수 문제가 막 대세가 돼서 한참 나오다가 기아 쪽으로 대세가 바뀐 게 2018, 19년도부터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기아 쪽이 막 대세가 되다가 이제 2021, 2년도까지 기아가 이제 거의 이제 대세였고 조합이 조금 이제 점점점 비중이 높아지더니 이제는 이제 좀 약간 아예 트렌드가 좀 바뀌어서 기아는 비중이 좀 낮아지고 대수조합 쪽이 좀 이제 많이 올라갔죠. 이 대수조합이 비중이 높았던 건 2015년도쯤이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이게 바뀌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워낙 기아가 계속 이제 강세다 보니까 제가 기아도 특강도 하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기아 문제는 아예 단독 문항보다는 약간 전체적으로 이제 융합형 문제에서만 출제가 되고 단독 문항 출제는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수학의 국수형의 융합된 문제. 원래 이제 한가형 같은 경우는 문제를 줬을 때 그 문제 안에 웬만하면 대수정수 기하조합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문항수는 4개밖에 없지만 전체적으로 이해도가 다 좋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그런 형태의 문제를. 그래서 문제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문제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머리가 아프죠. 풀려면. 그러니까 좀 그런 문제. 항상 이제 근데 이렇게 써 있지만 추세가 약간 대수조합 쪽의 영역이 이제 커지는 쪽으로 바뀌었다는 거 말고는 대부분 한가형은 작년이랑 출제 경향은 비슷했어요. 자, 경기 같은 경우. 경기도 사실 크게 이제 바뀌진 않았는데, 이제 중등교과 교과 심화 수준, 그다음에 2교시는 창의 유형 세트 문항이라고 했는데, 경기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말이 1교시는 중등교과에서 교과 심하다 하는데, 중등교과는 저희가 알고 있는 뭐 A급 수학 이런 건 아니에요. 사실, 그죠? 그거보다는 당연히 어려운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중등교과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위조 기출문제 정도, 공동 출제 문항이랑 비슷한 수준, 뭐 이런 거고, 교과 심화 수준이라는 건 이건 KMO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KMO 정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이 돼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온 거고요. 근데 2교시는 창의 유형. 그러니까 1교시는 좀 더 KMO,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뭐 정서, 뭐 이런 교과 교재 열심히 풀고 성실히 하는 아이들한테 1교시가 좀 더 유리하다면 2교시는 좀 더 이제 창의적인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1교시는 전문한 단답형이고 교과 개념 확인하는 문제.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교과 개념 확인이라고 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 교과 그 기본서 이런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해요. 자, 그다음에 2교시는 지시문 읽고 해결하는 거. 그러니까 2교시에 있는 문제가 사실 한과형에서 나오는 문제랑 비슷한 거죠. 지시문이 굉장히 길고 지시문에 나와 있는 조건을 다 확인한 다음에 그걸 이제 가지고 문제를 푸는 문제가 2교시에 출제된 겁니다. 경기는 항상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작년이나 뭐 그전과는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경기나 서울 같은 경우는 매년 문제가 뭐 트렌드가 바뀝니다라든가 아니면 뭐 난이도가 바뀝니다 하는 게 거의 없어요. 이 학교들은 굉장히 자기의 그 성향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해가는 학교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들이 얘는 경기 써야겠는데요, 서울 써야겠는데요 하는 게 거의 이제 좀 판단하기가 편하죠. 좀 그런 편이에요. 자, 5개의 공동 출제 문항입니다. 이게 11개 문항을 공동 출제해놓고 학교마다 6개에서 8개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중등 교과 과정에서 서술형, 세트형, 창의형을 포함해서 출제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등 교과 과정에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제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문제 전체적으로 지문이 좀 긴 편이고 지문에 대해서 이런저런 조건들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그런 걸 냈는데 문제 출제의 경향 자체는 작년이랑 크게 다르진 않았어요. 사실. 그래서 뭐 문항마다 뭐 3개 정도씩 포함돼 있고 여기 보시면 기하에서 세 문항을 선택한 광주를 제외하고는 강영역을 고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예전엔 기하가 강세였는데 이젠 기하 강세가 아니고 다른 영역들도 좀 출제가 많이 되는 쪽으로 트렌드가 바뀌었고 광주만
기하 문항을 좀 많이 낸 편입니다. 자, 계산량이 많거나 풀이가 길어지는 문항.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그냥 부모님들 보시기에는 그냥 계산량이 많았나 봐. 애들이 좀 시간이 걸렸겠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 이제 이따 말씀드릴 텐데 2021년도에 영재학교 개편 입시 개편이 된 이후에 사실은 제가 이제 영재학교 문제가 쉬워져서 막 선행 많이 안 해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 문제는 딱 받았는데, 이게 예전에 나왔던 문제 같은 그런 느낌의 문제. 그러니까 선행을 안 하면 확실히 좀 불리하겠다라는 문제들이 몇 개 섞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산량이 많다는 게 말이 좋아 계산량이 많은 거지. 그 많은 계산량을 빠르게 풀어버리거나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선행에서 배우는 개념을 갖다 쓰는 거예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수열 문제를 풀 때 아이들한테 수열을 근본적으로 원리를 알게 하고 그 원리에 따라서 문제를 풀게 하면 당연히 응용력도 좋고 그 문제를 푸는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아이가 찾아내는 그런 이제 창의적인 방법으로 풀 수 있겠지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등차수열이다, 등비수열이다, 개차수열이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공식만 갖다 놓으면 바로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영재고에서는 그 답을 쓰세요라가 아니라 그 답을 가지고 또 뭔가를 해야 되지만 어쨌든 중간에 다른 친구들은 막 항들을 찾아가지고 이것들의 규칙성을 찾고 이걸 할 시간에 이 친구는 공식으로 한 번에 답을 딱 찾아놓고는 다음 걸로 넘어가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계산 과정을 이만큼 줄여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문제가 나와. 이거는 다시 말하면은 다시 예전처럼 고등 과정의 선행이라든가 필요하면은 막 정수론이라든가 막 기하론 이런 책들까지 가져와서 중등 넘어서 고등이나 또는 대학교 교재까지 보는 게 유리해요 했던 예전 트렌드로 돌아가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동 출제 문항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광주 빼고는 다 기하 강세가 사라졌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광주도 기하 문항을 많이 출제 안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학교들이 이제 아이들이 어쨌든 실력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선행 과정을 잘 쓰냐 안 쓰냐를 선생님들은 되게 중요하게 보는 편이에요. 이게 자꾸 선행해야지 시험 보는데 유리하다고 하다 보니까 애들이 다 학원으로 가버리고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영재고 입시 개편한 거거든요, 사실은. 했는데 영재고에서 나오는 얘기가 애들이 너무 실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개편해가지고 좀 문제를 다 중등 위주로 내겠습니다. 이래버렸더니 애들이 그냥 공부를 그렇게 많이 안 하는 느낌? 그러니까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니네 이거 공식도 몰라? 막 이런 애들이 좀 많고 기본적으로 영재고에서 다루는 수준의 수업을 배우려면 아니 어쨌든 간에 그래도 선행에 나오는 그런 공식이나 이런 것들을 능숙하게 쓸 수 있어야지 쉽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선행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개념적인 것만 배우고 그냥 고등과정에 나오는 어떤 문제의 풀이 방법들을 익히거나 이런 걸 안 했던 거죠. 근데 이런 친구들이 영재고로 와버리니까 선생님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알고 있겠지? 이런 것도 모르거나 그냥 우리 등차수열 학공식 정도는 다 알고 있는 거지 넘어갈게 이랬는데 아이들이 저희는 그걸 안 배웠는데 이런 애들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계산량이 많다 또는 풀이가 길어진다라는 말은 쉽게 얘기해서 이거를 빨리 풀 수 있는 공식이나 개념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안 쓰다 보니까 풀이 과정이 늘어지고 길어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오고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선행 과정은 기본적인 개념이라든가 그런 거 정도 알려주고 그다음에 유형 정도만 연습해서 넘기는 상황이었는데 선생님 좀 공부를 시켜야 되는 쪽으로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좀 강하게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부모님들이 보셨을 때 어, 제가 이제 저도 좀 이건 그런데 대형 학원이 좀 유리해지는 그런 느낌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내년에 어떻게 출제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추세로 만약에 계속 이어져 간다고 하면은 대형 학원에서 입시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네 어쨌든 이건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면은 이제 실제로 문제 보면서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뭐 부모님들이 보시고 이 문제가 이런 데라고 아시긴 어렵겠지만 좀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왼쪽은 작년도 문제입니다. 오른쪽은 올해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작년도의 문제가 전구에 불 들어오는 뭐 이런 문제고 버튼 A, B, C, D를 누를 때마다 뭐 몇 번 몇 번 전구가 불이 들어오고 가지고 반복되고 이제
꺼지고 켜지고가 반복되는데 버튼 하나마다 한정구가 아니고 버튼 하나에 뭐 예를 들어 1, 3, 5번, 뭐 버튼 하나는 뭐 2, 4번, 버튼 하나는 뭐 2, 4, 5번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어떤 걸 어떻게 눌러야 다 켜질까, 다 꺼질까 뭐 이런 거거든요. 사실 이 문제는요. 약수와 배수, 정확히 말하면 약수의 개수라든가 제곱수의 개념이라든가 이런 수가 가진 약수의 개념을 가지고 풀면 이제 아이디어적으로 쉽게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문제 풀이 방법이 약수를 가지고 풀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아이들이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 뭐 한 명씩 가면서 뭐 자기 번호의 배수에 해당되는 스위치를 켜고 뭐 켜 있으면 끄고 뭐 이런 문제의 연장선이 있는데 아이들이 이 3번 문제를 딱 보고 이걸 말 그대로 뭐 A, B, C, D 버튼 눌러서 이제 뭐 전구가 켜지고 꺼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아 이거는 약수의 개수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식으로만 생각할 수 있다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아이디어적인 것만 생각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계산 과정이 어렵진 않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시험은 계산 과정이 많아 길어지거나 아니면 풀이에서 필요한 어떤 뭐 그게 길어졌다라고 하는데 작년엔 안 그랬다는 거죠. 작년에 아이디어만 잘 찾아내면 어쨌든 푸는 과정은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냐 없냐를 많이 따지는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굳이 선행 안 하셔도 돼요. 아이들이 오히려 중등 문제 많이 풀고 개념적인 거를 확실히 가지고 확장할 수 있는 확장력이 있으면은 문제 풀이 방법만 찾아내는 순간 풀이 과정이 늘어져서 어려워요 이런 얘기는 안 나올 테니까. 그러면 문제 없을 거라고 해서 그렇게 연습을 시켰는데 올해 문제는 딱 보시면은 여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개념적인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찾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일단은 기하 문제처럼 생겼죠. 육각기둥 모양의 종이를 이제 접어가지고 접은 모양을 가지고 이제 번호가 이제 어떻게 배열되냐를 보는데 일단 이건 아이디어적인 부분도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전구 켜지고 꺼지고 이거 약수 아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처음 보는 아이들 많았어요. 이런 거. 자,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이거에서 나오는 파생된 문제들이 계산을 엄청나게 해야 되는 문제들을 줘요. 보면은 여기 뭐 1, 2, 3번 중에 특히나 이제 뭐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야 되고 그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분해서 정리할 건지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이게 공식을 좀 잘 쓰면요. 여기에 있는 계산 과정을 상당히 줄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 풀 때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옆에 있는 문제와 옆에 그 왼쪽과 오른쪽 문제가 왼쪽은 아이디어만 잘 찾으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푼다. 오른쪽은 아이디어를 찾았어도 그 푸는 과정의 계산 과정이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공식이라든가 어떤 고등 과정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을 떼우지 않으면 그걸 가져오지 않으면 이거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애들이 좀 애를 많이 먹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었어요.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출제 경향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의 어떤 아이디어적인, 그러니까 수학과학에 대한 아이디어라든가 창의성, 곡창성 부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최대한 애들의 실력까지 검증할 수 있는 문제를 만들자는 쪽으로 기조가 바뀌고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아이들 수업할 때 이제는 아이디어 어떻게 찾을지부터 생각을 해 라는 보다는 아이디어 찾고 나서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에 대한 문제 푸는 기법도 좀 연습을 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제가 작년까지는요, 사실 올림피아드 수학의 지름길이라는 교재도 중급 상까지만 보고 하는 안 보게 했어요. 상까지만 볼 수 있어도 이 정도 풀이 능력만 있어도 니네가 아이디어만 찾으면 풀이 능력은 그 정도 가지고 충분히 다 풀 수 있으니까 굳이 더 하지 마라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올수지 중급 상 정도만 봐서는 문제가 안 풀리는 것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요번에 뭐 입시 실적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합격한 아이들은 보면은 요즘 추세에 비해서 좀 약간 풀이 능력이 좀 그래도 좋은 편. 얘는 이 정도까지 공부할 필요 없지 않나? 했던 애들이 오히려 합격을 하고, 딱 요 정도면 갈 수 있을 것 같아. 수준으로 연습했던 아이들은 좀 많이 떨어진 편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공부를 시킨 또 이유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막 조기 일찍부터 공부한 애들이 아니고 늦이감치 늦게 시작한 아이들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가 들어가는 거에 목표를 두자 이렇게 하다 보니 과도하게 공부할 필요 없지 않나 이렇게 좀 했던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좀 도구로 작용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네, 들긴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출제 문항 비율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면은 3차 때 어떤 거 하는지 보여드린 건데,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3차는요, 사실 대부분 이제 크게 활동이 바뀌거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코로나 시국 때문에 예전에는 뭐 한 1박 2일 막 이렇게 어떤 경우 2박 3일 이렇게 캠프를 한 적도 있었는데,
요즘 대부분 다 당일로 끝나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이제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이 글쓰기. 그죠?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서울 가고 광주, 인천, 세종은 다 글쓰기를 했어요. 그죠? 경기하고 이제 한과역만 글쓰기 안 했고 이런 식으로 쭉 보시면은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보이는데 이제 뭐 만약에 우리 아이가 어디 학교를 가려고 한다 하면은 거기 학교 거를 좀 보시면 좋고 이 캠프 활동 내용은요 매년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많이는 안 돼요. 예를 들면 인천하고 세종은 지금까지 글쓰기를 안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무조건 글쓰기 써요. 인천, 세종. 특히나 인천은 글쓰기를 정말 많이 해요.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보세요. 인천부터 그냥 볼게요. 맨 밑에서 위에 인천 예술을 국어, 영어, 독해하고 창의 논술을 했어요. 저 넘어가서 지필고사 봐봤죠. 자, 아까 말씀드린 1차 때 본인이 자신 있는 과목을 체크하세요 했던 그 체크하는 과목에 대한 고난도 지필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2차처럼 지필고사 한번 또 본 거예요. 여기서.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협동 발표를 해요. 과학 지원자 한 친구만 협동 발표를 하고 인성 면접인데 이것도 지필로 지어요. 그러니까 자소서 검증하면 보통 저희가 면접으로 하잖아요. 앉아서 이제 학생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뭐 어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쓰라 그랬어요. 자소서에 있던 내용과 비슷해야겠죠. 그러니까. 왜냐면 자소서에 있는 내용을 본인이 써놓고 자기가 안 한 활동을 만약에 거짓말로 썼다면 다시 와서 자 여기서 시간 줄 테니까 본인이 자소서에 썼던 것과 같이 내가 어떤 걸 했는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했을 때 만약에 본인이 한 활동이 아니라면 자소서에 뭐라고 썼는지 애들 기억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지필로 진행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글쓰기를 지금 여기 지필만 3번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뭐 선생님 그 지필요 과목 고난도 지필은 문제 푸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서술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들이 글쓰기 능력이 안 되면 인천 같은 경우는 엄청 불리하다는 소리예요. 그죠? 인천 같은 경우는 독서 이런 거에 대한 그 비중도 높은 편이고 좀 전체적으로 글쓰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비중이 높은 학교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고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뭐 구술 면접 같은 거 보는 학교는 이제 특히나 이 한가영은 구술 면접 꼭 봅니다. 그죠? 한가영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아이를 직접 보고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본인들이 선생님이 직접 보고 싶어 하세요. 시험 봐서 답 나온 거 보고 쓴 거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굴 보고 얘기해야 돼. 이런 느낌. 그래서 한가영 갈 때는 무조건 구술 면접을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토론 협동 발표도 꼭 해요. 다른 학생들이랑 같이 쫓아가지고 하는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움직이는 걸 눈으로 보고 싶어하는 학교가 좀 한가영. 그 다음에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네가 직접 다 기술을 한번 해봐 하는 게 인천. 이런 식으로 학교마다 3차 캠프 내역에서 좀 약간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보시고 그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죠. 우리 애가 예를 들어서 글쓰기를 너무 싫어하는데 책 읽는 거 싫어하는데 이러면은 인천 쪽은 좀 불리할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 애는 발표하는 거 좋아하고 남들이랑 같이 막 팀 과제하고 막 실험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애야. 그러면 한가위 쪽이 좀 맞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면 이제 캠프 활동 내역에 대한 세부 내역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차, 2차, 3차 활동할 때 뭘 했는지 다 나와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보시면은 보면서 그 확인만 어떤 것들을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뭐 아까 말씀드린 뭐 한가영 같은 경우 KSE 창의 인성 면접 받고요. 그다음에 두 팀이 경쟁 발표하고 면접 다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자, 2차 활동 구술 면접 또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 3차 활동, 과학구조 또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말하기. 발표해봐. 말해봐. 니네 토론한 다음에 다 발표해봐. 그러면 선생님이 질문할 테니까 이거 대답해봐.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편이고,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인천 같은 경우. 여기는 보면은 뭐, 인문 독해 부분 읽고 쓰고 하는 거죠. 자소서 검증. 이것도 한 문항 10분 동안 글 쓰라 그랬고요. 지필고사 쓰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3차 또 수학 2차 지필 또 시험 받고. 자, 근데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어요. 인천이 이번에 무지하게 애들 실력 검증을 했다고 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애들이 3차 캠프하러 가가지고 2차 활동, 3차 활동 180분 동안 계속 문제 풀었어요. 지금 지필고사 여기 A급 수학에 A급 수준 수학 문제를 또 15문제 풀었고 3차 때 또 영재학교 2차 지필 수준 문항 4개 또 풀었고 그래서 얘네들은 캠프하러 가가지고 면접 같은 거나 이런 거는 안 하고 온통 문제만 풀고 온 상황이거든요. 그럼 인천은 지금 2차에서 2차 지필도 시험을 봤는데 3차에서 또 이렇게 했다는 거는
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애들이 문제를 얼마큼 잘 푸는지를 보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추세로 간다고 하면 내가 인천을 내년에 보낼 때는 진짜 실력에 자신 있는 애들 아니면 인천은 안 쓰게 해야겠는데라는 생각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뭘 했는가를 보고 얘네들이 어떤 부분에 평가를 중점을 둘 건지 그리고 앞으로 다음에나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아이들을 뽑을 건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가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뭐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이 학교가 이런 걸 좀 주로 보는구나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넘어가서 이제 캠프 출제 문항 예시를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한과영에서 나온 협동 발표 토론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료 두 개를 주고 자료를 읽어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끼리 발표 준비를 막 해요. 발표 준비하면서 뭐 이렇게 읽어보고 어떤 내용이 있고 우리 뭐 어떻게 할 거고 이렇게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팀으로 발표를 하는데 나와 있는 내용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과학에 대한 얘기, 수학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한가영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걸 많이 해요. 어떤 전체적으로 좀 저희 뭐 요즘에 한참 이제 뭐 이슈가 되고 있는 뭐 AI라든가 아니면 과학 기술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일상생활에서 적용되고 있는 과학 기술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주고 읽고 뭐 앞으로의 과학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아니면 이런 식으로 과학 발전이 이루어지면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또는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뭐 얘기해봐라. 이런 식으로 좀 학교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경기인데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조선시대에서 이제 만들었던 그 과학기술을 만든 그런 이제 물건들에 대한 어떤 설명을 주고 이런 식으로 뭐 본인이 뭐 세종대왕 어떤 방법으로 뭐 시간을 뭐 할까. 그러니까 예전에 만든, 그러니까 뭐 조선시대 때 만든 어떤 과학 물건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원리를 본인이 한번 해석을 해보고 그러면 너가 왕이면 그런 물건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겠냐 뭐 이런 식의 문제를 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토의 토론 같은 경우는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수학과만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책을 좀 많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요즘 좀 그 뭐라 그럴까요? 수학과학과 관련된 그런 독서 말고도 어떤 칼럼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요즘에 뭐 이렇게 신문에 나오는 기술에 대한 얘기 이런 걸 많이 본 친구들이 아무래도 유리하죠. 그래서 3차 때 점수를 잘 타려면은 책 같은 거 독서 많이 해야 된다는 거 그런 얘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희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반 어떻게 수업될 건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게 영재고 입시 과정이 어떻게 변했고 앞으로 어떻게 변해 갈 것 같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공부를 했는데 앞으로 공부는 어떻게 해서 진행을 할 거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는 자리잖아요. 지금 이제 저희 과정 여기 보시면 조금해서 잘 안 보이시나? 그 왼쪽에 반이 두 개가 있어요. G5가 있고 G6가 있는데 지금 저희 수업하는 친구들은 전부 다 G5예요. 그러니까 G6는 없어요, 아직. 근데 이제 G6 반이 생겨요. 이게 언제냐면은 10월부터 이제 수업은 시작을 하는데 사실 G6 반 같은 경우는 G5 반이랑은 별개의 반. 그러니까 G5 반이 G5 과정이 끝났으면 6로 넘어가는 건가요? 그래서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G5랑 G6는 이제 별개로 가는 반이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G5는 지금 수업하고 계시잖아요. 토요일이거나 일요일에 6시에서 10시까지 4시간씩 수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실전 연주성 모의고사를 풀고 있어요. 그죠? 모의고사 부분은 거의 정리가 됐고요. 이제 예상 문제 부분을 들어갈 건데, 사실 제가 모의고사 부분을 먼저 풀게 한 이유가요. 그 책을 보시는 국민도 계실 거예요. 제가 책의 앞부분을 건너뛰고 뒷부분부터 풀라고 했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은 뒷부분에 있는 문제가 앞부분에 있는 문제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편이고 앞부분에 있는 문제들의 경우는 좀 그러니까 과거 영재고에서 나왔던 문항들이 좀 많이 섞여 있는 편인데 그 중에서도 좀 뭐랄까 요즘 트렌드랑 좀 안 맞는 문제도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요즘 트렌드에 맞는 문제가 좀 더 많은 뒤쪽 문제를 먼저 풀자 해가지고 뒤쪽을 풀었고 그러다 보니까 앞쪽이 지금 남아있잖아요. 예상 문제가 20회가 남아있는데 그 20회를 몽땅 다 풀 건 아니고요. 사실상 아이들한테 제가 봤을 때 회차마다 이쪽 회차는 좀 문제가 좋다 싶은 걸 좀 골라서 10월에서 11월까지 진행을 해서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다 풀지 않고 아마 선별해서 풀게 될 거야. 요 교재 끝나면은
이제 영재학교 과학부 합격수학 교재를 볼 겁니다. 이 책은 올해 영재고 들어가는 친구들은 사실은 제가 뭐 꼭 보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추천 도서이긴 한데 뭐 보면 좋고 시간 없으면 뭐 안 본다고 크게 문제는 없어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영재학교의 어떤 입시 과정 자체가 이제는 학생들이 문제를 얼만큼 잘 푸냐,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잘 찾아내서도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테크닉들을 막 써야 되는데 그런 테크닉도 네가 다 가지고 있냐를 검증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영재학교 과학학교 수학은 문제 푸는 아이디어는 사실 별로 없잖아요. 문제 딱 읽어보면 뭐 구하라는지 알겠어요. 근데 그걸 구하는 과정이 엄청나게 복잡하거나 막 입체 도형을 막 여러 번 잘라서 이상한 모양을 만들어 놓고 부피를 구하라든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은 계산을 빨리 끝낼지,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게 쉽게 문제를 해결해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건지를 찾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재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되게 좋은 교재였고 요즘 추세에는 안 맞는데 했던 교재였는데 이제 바뀐 영재고 기출 개편 쪽에서 봤을 때 이 교재는 이제 제가 봤을 때 필수 교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를 보면은 이제 영재학교 파이널로 들어갑니다. 이 파이널 시기는 영재학교 기출문항을 푸는 시기고요. 근데 기출문항 보시면 알겠지만 1차, 2차로 나눠져 있어요. 1차 때는 2달 동안 2021년에서 2023년도, 그러니까 개편 이후죠. 영재고 개편 이후의 기출문항 중에 공동출제하고 대전대구 일종 문제 위주로 풀 거고요. 자, 2차 기간에는 5월, 6월인데 이때는 한가영, 경기, 서울의 2021년에서 2023년 개편 이후에 한가영, 경기, 서울 쪽의 문제를 푸는 걸로 해서 사실상 영재고 준비를 마치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G5반이 앞으로 해야 되는 수업입니다. 원래는 제가 이 12, 1, 2 쪽에 있는 요 영재학교 과학학부 수학이 있는 요 교재 쪽에 이거를 넣지 않고요. 다른 책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영재 수학의 테크닉하고 이제 다른 교재를 넣었는데 그 교재를 빼고 이 교재를 넣은 이유는 일단 이 교재를 보는 게 더 급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찾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를 풀 수 있는 실질적인 실력도 좀 중요한 시기가 되다 보니까 이 책을 안 보고 가기는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보는 걸로 하고 파이널을 4달 정도 잡고 있습니다. 자, G6반 같은 경우는 10월부터 진행을 할 건데 이반은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 아니고요. 토요일하고 일요일 다 해요. 토일. 그리고 10시에서 12시 수업을 할 거고 이반도 이제 오프라인, 온라인을 같이 수업을 하는. 근데 이 반 같은 경우는 교재가 일단 첫 번째 KMO 기출문항을 풀면서 영재 수학 테크닉 책을 볼 거예요. KMO 기출문항을 푸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문제 푸는 테크닉을 기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영재고 개편 이후에 문제 정도 풀 수 있는 능력 정도로는 해결이 안 되고 KMO에서 나오는 이제 중후반부 문항까지 풀 수 있는 실력이 돼야 아이들이 문제 풀 수 있는 실력이 충분히 갖춰질 것 같아서 KMO를 좀 풀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재수학의 테크닉 교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시 개념, 경시 이론의 좀 심화 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영재수학의 테크닉을 원래 G5반에서 하려고 했던 이유가 아이들한테 어떤 문제를 푸는 아이디어, 그리고 심화된 어떤 이론까지 본인이 알고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방법을 빨리빨리 찾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교재 세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만 찾아내면 니네가 문제를 푸는 실력 정도는 크게 좋지 않아도 웬만큼 풀릴 테니까라고 했던 건데 이 부분을 이쪽으로 땡겨왔어요. G6반으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걸 봤으면 그 다음에 바로 파이널 1차로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 G6반 같은 경우는 앞에는 영재학교 과학학부성 이 책은 안 보나요? 라고 할 텐데 네, 이 반만 들으면 안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G6반이나 G5반을 하나만 수강을 하셔도 뭐 상관은 없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선택이긴 한데 G6반만 본다 또는 G5반만 듣다 하면은 다른 반에 있는 교재는 사실 안 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부모님과 학생이 좀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거를 한쪽 반에서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G5반에서 이걸 다 볼 거다 그러면 시간을 늘려버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의무적으로 다 시간 늘려서 할게요 이럴 수는 없는 거라서 그래서 반이 G6반 같은 경우는 추가되는 반이고 이거는 제 생각에는 G5는 사실상 이거는 무조건 들어야 되는 반이고 G6 같은 경우는 실력을 좀 늘려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영재고 시험을 봐야겠다 하는 친구들한테 좀 권유할 만한 반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실력이 지금도 막 빠듯빠듯하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와, G6까지 가는 건 너무 힘들겠는데 하면은 사실상 G5 정도에서
아이가 이 정도만으로 이제 완벽하게 하기를 바라면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 애는 좀 시간도 좀 남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중학교 1학년이야. 아니면 우리 애는 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사실 G5만 하면서도 크게 어려워하지 않는데? 뭐 이러면은 G6만까지 들어버리면 좋긴 하겠죠. 아무래도.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G5 정도 할 수 있는 애들이 더 높은 단계를 푸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G6만 같은 경우는 1월부터 영재고 1차를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는 2015년에서 2020년 개편전 문제들을 풀어요. 개편전 문제들을 푸는 이유는요. 영재고 개편전 문제가 더 어렵고 개편 이후 문제보다. 그래서 개편 전에 있는 문제들을 풀면서 이제 개편 후에 있는 문제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영재고에서 출제했던 어려운 문항들을 푸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1차 3개월 동안 인천, 세종, 대전, 대구, 광주, 영재 쪽을 풀면서 고난이도 기출 위주로 풀 거고요. 2차 때는 한가영, 경기, 서울 쪽에 고난이도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마찬가지 6월 달에 마감하면서 7월 달에 영재고 집필조사 보고 이제 캠프 대비를 하는 쪽으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반이 이렇게 하나가 추가가 생긴다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고. 그다음에 특강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는 뭐 이제 어떤 걸 할 건지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정수조합 특강을 할 거예요. 대수는 사실 특강을 하지 않는 이유가 고등수학을 좀 공부를 많이 하면 굳이 대수는 특강까지 들어가면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과과정의 고등과정 수업이 대수 쪽은 진짜 잘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뭐 다른 영역은 몰라도 대수는 그냥 고등과정만 열심히 공부해도 웬만한 이제 대수 능력은 뛰어나기 때문에 그냥 만약에 우리 애가 대수가 약한데요 하시면 고등과정 문제를 뭐 아시죠? 실력 정석이나 블랙라벨 정도를 그냥 풀려버리시면 대수는 그냥 돼요. 정수 같은 경우는 정수론으로 이제 수업을 할 거고 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론을 쓸 건데 사실 조합은 공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문제를 읽고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이제 경우의 수를 찾아낼 거냐에 대한 아이디어를 찾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 조합은 쓰는 공식들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아이들한테 공식을 알려주고 어떤 상황에 어떤 공식을 써야 되는지를 애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이 없으면 공식을 알려줘도 공식을 못 써먹어요. 그래서 문제 해석하는 거 먼저 알려주고 그 다음에 필요한 공식들을 가르쳐주는 거라서 사실 조합 같은 경우는 고등과정, 그러니까 확률 통계에서 나오는 뭐 그 정도 수준, 그러니까 뭐 제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조합은 기본 순열, 기본 조합 넘어가서 뭐 개차 수열, 분수열 뭐 이런 것들 고등과정 예전 6차, 7차 교육 과정에서 나왔던 그런 이제 경우와 수와 확률 쪽에서 배웠던 공식들을 좀 가르쳐 주고, 그거를 실제로 적용하는 문제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주는 수준으로 이제 갈 것 같고, 정수는 정수론 교재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니까, 혹시 우리 아이가 정수나 조합이 좀 약해서 이제 좀 들어야겠다. 특히나 요즘에 정수대수가 좀 이제 강세가 되는 상황이니까, 그거 좀 봐야겠다 하시면은 네, 신청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작성한 거기 때문에 요거 보시고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 자료 화면은 제가 카카오톡으로 파일을 보내드릴 거예요. 끝나고 PPT 파일을 보내드릴 테니까 뭐 아직 이게 글씨가 작아서 못 봤어요 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용을 아직 다 못 봤는데 막 화면이 넘어갔어요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파일을 보내드리면은 그걸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다 녹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는 받았는데 자료를 열어봤더니 자료는 또 보니까 알겠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그걸 보시면서 자료를 보시면 아마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준비한 이제 제가 드려야 되는 말씀들은 다 끝났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입시 제도가, 그러니까 입시 출제 경향이라든가 이렇게 어떻게 변했는지, 그게 전체적으로 아이들의 실력을 좀 더 검증하는 쪽.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실력이 진짜 좀 있는, 문제 잘 풀고 좀 그런 아이들이 다시 유리해지는 추세. 그리고 이걸 또 학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대형 학원이 유리한 구조로 다시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아이들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거다라는 걸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저희 간담회 이제 항상 그죠?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이 끝나면은 부모님들한테 질문을 받고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드렸지만 이제 요게 공개 영상이다 보니까 아이들 이제 이름은
네, 따로 말씀 안 하셔도 괜찮아요. 뭐 말씀하셔야 되면 하셔도 돼요. 그럼 제가 아이 이름 나오는 부분 삐 처리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할 테니까 네,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계신 분들이 좀 이제 많다 보니까 제가 한 분씩 이제 위에서부터 그냥 질문을 좀 받을게요. 명단 순으로. 주원이 어머니 들리시죠?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저 들리는데 네, 죄송합니다. 지금 외부여서 네, 아, 음소거하고 듣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주원이 어머니 넘어가. 현수 어머니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요. 네네. 어머니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아직은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그 방학 때 네. 그 특강 부분은 선생님이 미리 공지를 해주시나요? 네네. 특강 시작할 아마 날짜. 특강은 1월부터 시작할 거라서 제가 12월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초순 정도면은 시간이라든가 교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때 공지가 올라올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제가 뭐 현수, 그러니까 이제 저희 수업하는 친구들 개인적인 얘기 같은 경우는 그, 뭐 여기서 드리면 공개 영상이 되니까 이거는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으면 전화로 또 다시 전화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근데 네, 지금 휴강 기간이고 하니까 아마 오늘 네, 어려우면은 제가 뭐 내일이든 아니면 뭐 늦으면 추석 전 지나서라도 전화 드리고서 말씀을 음, 드릴게요. 네, 개인적으로 아이의 상태를 좀 궁금하긴 한데 여기서 그쵸? 여쭤보기가 그쵸. 그래서 그래서 그런 네, 거는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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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거 어머니 성함이신 것 같은데, 제가 어머니 성함을 그냥 부르기 좀 그러니까 학생 이름이 안녕하세요. 호연이 어머니시죠? 안녕하세요. 권호연 학생.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네. 도움이 됐고요. 네, 만약에 이거 영재고등학교 출제 방향이 이렇게 좀 선행적으로도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네, 앞으로 로드맵 같은 걸 준비를 할 때, 네, 뭐 미적분까지를 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그래도 수원까지만 해도 되는 건지 그 선을 네. 생태를 기술문제 분석하면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하는 게 아이들한테 유리하겠다, 이렇게 혹시 느끼시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네. 예, 우리 선생님이 약간 수학 쪽이어서 사실 여쭤보기 좀 죄송하긴 한데, 과학은 어떤 추세로 나왔는지, 음. 수학하고 과학하고 이렇게 융합된 기출문제들은 아예 안 나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진도는요, 어머니 미적분은 안 하셔도 무방해요. 근데 딱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수투에 보시면은 이제 무한 등비 급수. 그러니까 저희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끝나고 나서 이제 무한 뭐 급수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열 단원까지 보시면 돼요. 수열 단원까지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건 딱, 어, 네. 교재 같은 경우는 제가 적어도 1품 정도까지는 그리고 여유가 되시면은 뭐 블랙라벨까지 보시면 더 좋고요. 그래도 1품까지는 꼭 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사실은 수원에 이제 지수 로그 같은 로그는 빼고 지수까지만 보고 뒤에는 등차 등비 수열 정도만 봐도 괜찮아요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네, 지금은 수투에 나오는 그러니까 미분적분과 관련된 부분과 함수의 극한, 수열의 극한은 봐야 돼요. 함수의 극한이랑 미분적분 부분을 제외한 건 다 보는 게 좋아요. 이제 좀 그렇게 많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해주신 과학 같은 경우. 자, 이거 과학은 제가 여기 자료에는 제가 이걸 사실 과학을 자료가 있는데 안 쉬는 이유가 있는데 제가 과학 선생님이 아니다 보니까 과학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이제 저희도 회의하다 보면 과학 선생님들이 이제 막 의견을 주세요. 이렇게 바뀌었고 이렇게 됐어요. 막 하시는데 이제 일단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대충은 알겠는데 이거를 과학 선생님의 입장에서 디테일하게 교재들을 설명을 해드리면서 어느 정도 수준의 교재라든가 뭐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 보니까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제가 어설프게 말씀드리면 더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과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출제되는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자 과학 같은 경우는요.
일단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공동출제 문항을 냈던 학교들의 경우엔 작년보다 조금 더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가 좀 더 쉬워졌는데 문항 수는 거의 그대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이들은 문제가 쉬웠어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좀 많이 한 편이고, 상대적으로 수학은 좀 더 어려워졌어요 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한 편이었고, 과학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아시겠지만 특정 어떤 분야가 더 많이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항상 물리화학 쪽이 강세인 건 맞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물리화학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이제 물리 원 정도까지만 보면 되고, 물리화학 원 정도까지만 보면 되고, 투는 원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정도까지만 보면 문제 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과학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문제는 쉬워진 게 맞는데, 근데 아이들이 문제가 쉬웠어요 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물투하투까지 그래도 보내들은 좀 쉽다라고 했다. 근데 물원 화원까지만 봤다라니까 물홀은 안 했다, 화홀은 안 했다. 이런 애들은 쉬운지는 모르겠고 그냥 풀만은 했어요라는 반응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그럼 풀만 했다고 하니까 그럼 그 정도 공부하면 되나? 근데 그게 아니고요. 무슨 말이냐면 물홀 화홀을 했던 애들은 쉬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고득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어쨌든 문제가 쉬웠던 어렵든 간에 공부를 많이 하는 애들이 유리한 건 맞죠. 근데 예전에는 물투 화투까지 나갔어도 물원 화원까지만 한 친구들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았던 거죠. 작년까지. 그러니까 어쨌든 좀 더 유리한 건 맞지만 그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할 바에는 차라리 내가 좀 더 불리한 또는 잘 못하는 쪽을 좀 더 공부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느낌이었으면 선생님 말씀이 가능하면 그러니까 물화는 투까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물올 화올을 다 하기가 힘들면 물올 화올 중에 하나 정도는 올림피아드 공부를 좀 하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라고 말씀은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학처럼 과학 같은 경우도 선행 쪽을 좀 하는 게 유리한 건 맞다. 그러니까 문제가 쉬워졌으나 그 쉬워진 문제의 답을 완벽하게 깔끔하게 쓰기 위해서는 루트와트 쪽을 봐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원 화원만 딱 끝내고선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재고 문제를 푼다든가 이런 거는 작년까지는 괜찮았는데 올해는 그렇게 본 친구들은 본인들은 점수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물월 화월까지 갔던 애들은 정말 고득점이 나오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작년 기준의 합격 점수 정도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점수 차이가 좀 난다는 소리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과학 부분은 선생님한테 아예 그냥 다 설명을 듣고 왔으면 설명을 다 해드리면 참 좋을 텐데, 대략적인 과학 선생님들 막 회의하시는데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물어봐서 듣고 온 거라서 제가 아는 수준은 요 정도. 더 말씀드리면은 약간 오히려 저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제가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나중에 혹시나 그 과학 선생님들, 우리 선생님처럼 이렇게 한번 시간 마련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 궁금한 게, 그럼 만약에 아이가 풀이 과정을 쓸 때, 네. 중학 과정을 벗어난 함수의 극한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이러면 감점을 당하거나 하지는 않나요? 아니면 그걸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건가요, 학교에서? 학교에서는요, 영재고 문제에서는요, 어쨌든 학생이 배운 거면은, 대학교 과정도 상관없이 무조건 다 쓸 수 있다가 원칙. 그래서, 뭐, 선행과정 썼다고 해서 감점이 있거나 이러지 않고요. 근데 오히려, 제가 올해 영재고 이제 시험 본 친구에 대한 얘기인데, 그, 문제 풀이 과정을 쓰면서 본인이 이걸 이제 정수론에서 배웠던 수의 개념을 썼거든요. 이제 카탈란 수라는 걸 썼는데, 카탈란 수라는 건 원래는 이제 나오지 않는 과정이에요. 고등과정까지도. 근데 이 친구가 이걸 쓰면서 내가 이걸 써서 문제를 풀어버리면 감점 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예 풀을 안 써버렸어요. 그 얘기. 안 쓰고 이 과정 이게 칙이 딱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답이 나오고 이렇게 썼는데, 이것 때문에 감점을 당하는 케이스는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그러니까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거 아니더라도 네가 아는 거면 그냥 다 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쓰는 게 맞고, 뭐 함수의 극한이나 미적분 개념을 쓸 수 있다 그러면 쓰셔도 돼요. 실제로 미적분 개념을 쓴다고 해서 감점 당하는 일은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가능하면은 중고등 과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라는 거지, 중고등 과정으로 해결하세요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게 일반 저희 학교에서는 중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내신 볼 때 학교에서 배운 과정이 아니면은 그런 경우는 감점되는 경우도 있어요. 서술형에서. 근데 영재고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것 때문에 감점이 됐다라고, 이게 왜냐면
저도 이게 무조건 그렇습니다 확신을 딱 못 드리는 게 채점 기준이라든가 채점표에 대한 걸 저한테 공개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학생이 뭐 떨어지거나 붙었다만 알지 얘가 정확하게 몇 점이다 이런 거 모르는데 통상 아이들 중에 이제 선행과정 많이 해가지고 선행과정의 개념이나 공식을 막 쓰는 애들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대거 합격해서 오는 걸 보면은 그리고 제가 너 이거 풀이 쓸 때 너 선행과정 썼어? 그러면 쓴 경우 되게 많아요. 중학교에서 안 배우는 막 기하 공식 써버리고 근데 그래도 합격해서 오는 거 보면은 그것 때문에 감점되진 않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유추는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뿐만 아니고 다른 학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특히나 이제 대학원 선생님들은 아이들한테 공식 같은 거 되게 많이 알려주시죠. 근데 그 친구들이 다 합격해서 오는 거 보면은 그런 거 썼다고 해서 떨어뜨릴 것 같으면은 결과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거는 문제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네. 혹시 더 질문할 거 있으세요? 괜찮으신가요? 네. 그럼 다음 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성현 어머니, 성현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선생님? 네네네, 잘 들립니다. 네. 저도 앞부분에서 설명해 주신 거 많이 도움됐고요. 네네. 궁금한 게 이제 이 합격자 중에 중2 친구들도 있었는지, 네. 그것도 궁금하고,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학교 생활 생기부도 많이 챙겨가면서 이렇게 영재고를 준비한 건지, 생기부는 조금 내려놔도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네, 올해 시험 봤던 네. 친구들은 15명에 조기 입학 썼던 친구는 3명 있었고요. 저는 아, 조기 입학 3명은 다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들어간 친구 8명은 전부 다 중학교 3학년 친구이고, 근데 이제 그렇다고 이제 조기 입학생이 그러면은 뭐 거의 못 들어가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이제 제가 아는 다른 선생님들이 있는 학원에서는 뭐 한가영 같은 경우도 조기 입학생 들어간 친구 하나 있고, 그다음에 뭐 경기 영재고도 이번에 2학년 친구 들어간 친구 있었고, 이렇게 이제 뭐 모든 아이들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아는 분들 소식을 들어보면 조기 입학으로 들어간 애들이 그래도 더러더러 있어서 올해 이제 듣기로는 조기 입학 들어갔어요 들은 애들은 4명 정도 있었거든요. 이제 뭐 전체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더 있겠죠, 조기 입학생이. 근데 뭐 특별히 올해라고 조기 입학생이 뭐 더 적었어요라든가 불이익이 있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제가 같이 수업했던 친구 중에 조기 입학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조기 입학 같은 경우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정시 입학보다 확실히 좀 어려운 건 맞아요. 왜냐면 이제 정시 입학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한 70점 정도가 만약에 뭐 합격선이다라고 한다면 조기 입학 같은 경우는 최소 뭐 80에서 85 정도? 그러니까 상위 못해도 20% 안쪽 점수가 나와야 사실상 합격한다고 보거든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영재고 다니시는 교사분들 말씀으로도 일단은 3학년 아이들은 마지막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 먼저 좀 그래도 우선권을 주는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좀 어떻게 보면은 공부는 잘하는 학생이 많은데 조기 입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실력도 물론 보지만 이제 대인관계 같은 것도 좀 보시네요. 면접 같은 거 보면서 이 아이가 형들이랑 같이 수업해도 잘 융화가 될 수 있는 아이인지 같은 거 사실은 보는 편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진짜 뭐 같이 하는 형들이랑 비교해도 우리 애는 뭐 탑반에서 거의 앞쪽에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이 정도 수준이면 갈 수 있는 아이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내신 같은 경우는 영재고 학생이라고 해도 내신을 적당히 하거나 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제 느낌엔. 그러니까 이제 내신이 뭐 탄탄하지 않아도 가는 아이들도 물론 있지만 영재고 합격한 아이들 보면은 뭐 대부분 과목이 일단은 당연히 거의 A 가깝고 가끔 B가 나왔어요라고 해도 그게 뭐 1년에 한 과목 정도? 그리고 이제 뭐 조금 약간 비주요 과목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국영수사과 뭐 이런 거 빼고 나머지에서 뭐 B 같은 거 한번 나오거나 이런 경우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내신 관리도 되게 철저히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 3학년이죠. 입시반 아이들 3학년 때 막 4월, 5월 이때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도 되게 걱정하세요. 애기 지금 영재고가 좀 전에 있는데 내신 대비를 해야 되는지 말하지 막 이러시는데 대부분 그래도 영재고 가는 친구들 보면 내신이 되게 좋은 편이고. 그러니까 이게 내신이 점수 때문에 뭐 그런 것보다는 그 학교 선생님들, 평가하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학교 내신도 열심히 꼼꼼히 챙기는 학생이 아무래도 성실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학습에 대한 완성도도 높다라고 선생님들은 느끼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가끔씩 이제 선생님들 만나서 이제 뭐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거나 그런 자리에서 이제 영재고에서 교사 생활 하셨던 분들도 가끔 뵙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말씀이 뭐 수학, 과학을 잘하는 애들이니까 수학, 과학 엄청 잘하면 나머지 과목 좀 뭐 못해도 뭐 괜찮지 않나. 뭐 점수상에서는 큰 차이가 없대요. 서류상의 점수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선생님들이 그 서류를 보시고 아이를 뭐 면접을 보시거나 할 때 어쨌든 1차, 2차 끝날 때마다 그 아이에 대한 이제 서류가 같이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1차 끝나서 2차 시험을 본 아이인데도 어쨌든 서류가 있으니까 또 다시 보게 되죠. 그러면 거기 서류 봤을 때, 얘는 뭐 수학과학은 올 A고 점수 엄청 좋은데 나머지 과목에 B가 엄청 많네. 이러면은 일단 얘가 그러면 전체적인 학습의 밸런스가 좀 안 맞는 애인가? 라든가 아니면 좀 학교 생활을 좀 불성실하게 하나? 뭐 이렇게 선생님들 입장에서 좀 그런 느낌이 드는 거 맞다고. 그래서 그게 뭐 평가에 반영된다 이렇게 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선생님 입장에서 아이가 전체적으로 학교 생활이 정말 다 열심히 하는 게 보이면 좀 얘는 들어도 되겠는데 뭐 이런 느낌을 받는다고 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꼭 그렇게 점수를 줘서 그런 애들이 들어온 건 아닌데 합격생들 아이들의 생기부를 확인해 보면 대부분 전체적으로 학교 생활을 되게 꼼꼼하게 잘한 아이들이 비중이 훨씬 높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이의 어떤 성격적인 부분도 반영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수학과학만 엄청 하는 애들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어쨌든 모든 시험 보면 모든 과목을 다 열심히 해서 다 만점 받으려고 막 이런 아이들도 있잖아요. 근데 아이의 성향상 모든 과목을 다 잘하겠다고 막 그런 아이들이 좀 더 유리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성현이도 저기 네, 네, 저희 요번에 시험 문제 풀고 했던 거 사실 네. 성현이 네, 뭐 저기 개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되게 잘했어요. 그,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잘 지금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넘어가는 과정 같은 거 제가 따로 전화로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민건이 형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민건이 형님 들리세요? 잘 안 들리시나? 아니, 말씀하시기 좀 어려운 상황일 수 있어요. 민건이 형님 혹시 안 들리시면은 네, 안 들리시나? 아, 지금 이렇게 일이 또 있으셔서 못 오실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일단 민건이 어머니는 네, 넘어가고, 여기, 저기 점만 딱 찍혀 있어서, 네, 들리시죠? 누구 어머니신지 모르겠다. 네, 이렇게 점만 찍혀 있는데, 들리시죠?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나오셨나? 갑자기 없어요. 아니다, 아니다. 저 상욱이 엄마인데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제가 늦게 들어와가지고 이름 못 치고 그냥 엄청 급하게. 괜찮아요. 네, 이거 어떻게 네. 지우는 거지?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네. 질문이요. 네. 예, 그 질문, 선생님, 그 KMO, 아까 클래스 하나 새로 생기는 부분이요. 네. 그 G6였나? 네. 그쵸? 그 KMO 부분을 어떻게 공부할 건지 미리 좀 들을 수 있을까 하고요. 예를 들면은 교재라던가 아니면은 뭐 KMO 1차, 2차에서 어느 파트까지 다룰 예정인지. 일단 KMO는 교재를 따로 쓰진 않고 KMO 기출 있잖아요, 언니. 네. 그거를 풀 건데 KMO 기출 일단 1차로 한 달 정도 보고 2차로 한 달 정도 볼 거예요. 근데 그냥 문제만 쭉쭉 푸는 건 아니고 문제 풀다가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공식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여기에서 이 조건이 있으니까 어떻게 이거 적용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KMO 문제를 푸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선행이라든가 또는 선행 좀 많이 나갔을 때 쓰는 공식이나 이런 것들을 일반 저희가 영재고 문제나 교과과정 문제에서는 적용하기 좀 어려운 경우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피탈란수, 스튜어트 정리 이런 것들은 사실 그거를 써야 풀리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 이거를 적용하기 쉽지 않은 문제들이 대부분인데
있는데 KMO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적용하기 쉬운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교과를 벗어나는 내용들을 적용해서 푸는 거를 좀 보여주는 쪽으로 하려다 보니까 KMO 문제를 푸는 게 유리할 것 같아서 KMO 문제를 보는 거고, 말씀드린 대로 한 달 정도는 1차 보고 한 달 정도는 2차 문제 해가지고 뭐 근데 그거는 사실 KMO 같은 경우는 그거 보고 이후부터는 그거 안 보냐 그러면 그건 아니고요. 그 원래 여기 지금 제가 보시면은 지금 KMO 문제 보는 게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요거 넘어가서 파이널 과정 넘어가더라도 사실 아이들한테 KMO는 그러니까 거의 한 2010년 요 정도까지는 쭉 그냥 될 때마다 풀어서 다음 시간에 언제 하면 한두 시간 시간 잡고 뭐 풀이 한번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볼 생각이에요. 제가 이제 시기적으로 잘라서 만들다 보니까 표를 만들다 보니까 3개월로 끊긴 했는데 이거는 영재고 파이널 하면서도 틈틈이 한 번씩 계속 봐서 뭐 일단 2010년도 거의 한 10년치인가요? 그래봤자 뭐 10개 정도밖에 안 되지만 2차까지 하면 좀 더 많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는 게 목표고 문제 푸는 거는 사실 문제 풀려고 아이들한테 주면 아이들이 잘 풀어요. 그럭저럭 이제 못 푸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 그냥 문제 어떻게 풀어서 다 맞췄냐보다는 좀 최대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끄집어내서 적용하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튜어트 정리도 배웠고 뭐 무슨 정리도 배웠고 다 배웠는데 이거를 적용하는 거를 좀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근데 교과 과정이랑 연관된 이론이나 그런 것들은 어쨌든 교과를 풀던 영재 문제를 풀던 적용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교과를 벗어난 내용에 대한 것들은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교과 안에서 문제를 출제합니다 하는 그런 기조의 문제들에서는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K의 문제를 쓰는 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그런 걸 보기에 좀 유리한 편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KM 2차까지. 2차 문제를 다 풀게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차 문제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좀 너무 벗어나게 문제가 너무 높다든가 이런 거는 좀 뺄 거라서 약간은 편집이 들어가는 걸로, 그리고 교재는 따로 없이 KMO 기출 문제를 갖다 놓고 그거를 이제 말 그대로 문제를 계속 분해한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문제 하나 갖다 놓고 이거를 이렇게 해서 풀고 저렇게 풀고 이거 쓸 수 있고 저거 쓸 수 있고 막 그렇게 보는 쪽이 되다 보니까 막 문제를 많이 풀고 이런 건 또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여기저기 보니까 창의 수학, 창의 과학 이런 과목들이 어, 개설된 데들이 많이 있던데 혹시 그 창의 수학이라는 부분은 뭔지 이게 창의 수학이 사실 어머니 그게 아니 이게 이런 얘기를 잠깐 써서 이거 유튜브에 올려도 되나 모르겠다. 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네 상술입니다. 이게 자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창의 수학 얘기 그 학원들이 실제로 창의 수학 합니다 했을 때 뭘 어떻게 하시는까 제가 가서 본 건 아니지만 창의 수학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이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교과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왜 어머니 예전에 그 초등학생들 보면은 사고력 수학책 보면요. 교과 과정에 나오는 이론은 아니지만 수학적 어떤 원리로 문제를 풀거나 이런 내용들 나오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복면상 같은 경우는 복면사는 공식이 있지 않잖아요. 이게 네모칸다 빈칸 있고 뭐 그냥 내가 거기에 상황 맞춰서 1의 자리는 무조건 1밖에 안 되네.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끼워 맞추는 그런 거 있죠. 이걸 저희가 또 사고력 수학에서 많이 보는데 창의 수학이라는 걸 하는 곳이 대부분 이제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거는 좀 더 당연히 어려운 거겠죠. 근데 어쨌든 교과 과정에서는 나오지 않는 어떤 그런 다른 식으로 하는 수학인데 저희끼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고력 심화 수학 이런 느낌이고, 근데 이제 창의 수학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사고력 수학의 좀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창의 수학이라고 했는데 이제 과학이랑 연관된 문제를 풀리는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물리가 일부 섞여 있는. 그러니까 지문이 나와 있는데 수학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거기 나와 있는 상황이 물리의 상황이에요. 어떤 물체를 떨어뜨려서 이게 가속도가 얼마가 됐는데 그때 이런 식을 따라가는 뭐 힘이 작용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물리랑 수학이 섞여 있는 뭐 그런 느낌의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또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좀 도움이 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걸 또 답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그 왜 융합형 문제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융합형 문제는요 엄밀히 따지면
2차 지필고사에서는 융합형 문제가 나오는 학교가 서울밖에 없어요. 경기도 내나? 경기도 안 내는 것 같은데. 서울은 3교시가 있거든요. 1교시는 예를 들어 수학, 2교시, 그러니까 1교시는 수학과학, 2교시 수학과학 이렇게 있는데, 아예 수학과학을 합쳐서 내는 문제를 내는 경우는 서울은 확실하게 내고요. 경기는 간혹 가다 그런 문제를 낼 때가 있는데, 나머지 학교는 수학이면 수학이고 과학이면 과학. 그러면 그 융합형 문제는 언제 나오냐? 3차 캠프에서 구술 면접으로 나오던 지필고사로 나오고. 그러면 그런 거 할 때는 융합형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수학과학이 뭉쳐있는 문제를 푸는 게 좋아요. 근데 이 수학과학이 융합돼서 나오는 문제를 풀어주고 아이들한테 연습시킬 수 있는 학원들은요, 수학과학을 같이 하는 학원들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힘들다고 했죠. 저는 제가 물리나 화학을 공부를 했지만 이거를 영재고 문제 푸는 걸 아이들한테 좀 약간 퀄리티 있게 설명할 수는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융합형 문제를 풀어줄 때도 사실상 답지에 나와, 그러니까 수학은 제가 풀지만 과학적 내용이 들어간 부분은 답지에 나와 있는, 소리집에 나와 있는 걸 보고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수학과학의 융합형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수업은 제 생각에는 한번 듣는 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창의 수학이라 해서 정확히 어떤 걸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약간 아이들 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시 문제 풀면서 창의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경시 문제입니다. 아니면 사고령 같은 그런 식으로 좀 아이들이 수학적 개념을 많이 쓰는 수업이에요. 이런 식의 내용이면 굳이 상욱이는, 왜냐면 상욱이는 어머니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얘는 정수론이나 조합론이나 이런 걸 보는 게 훨씬 상욱이한테는 유리해요.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상욱이는 이제 그 정도 이해력을 그러니까 이해력이 있는 애다 보니까 창의 수학이라고 하면서 사고력의 업그레이드 버전 같은 거는 굳이 도움은 안 될 것 같은.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어머니들이 그런 질문 하시거든요. 선생님 같으면 여기 하고 보내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네, 저는 창의 수학이라고 하면 일단 안 보낼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되는 건가요? 안 될 것 같아요. 편집해야 되나? 왜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도 이제 다니다 학원이 보이면 저도 막 관심 있게 보잖아요. 팜플렛 보고 하는데, 창의 수학 써 있어서 저도 뭔가 막 보면은, 이제 대부분은 초등학교 저학년 이런 아이들 사고력 수학 같은 그런 느낌인 데가 많아요. 그런 거는 뭐 괜찮아요. 아이들 그때 사고력 수학 하는 건 충분히 도움이 되니까. 근데 이제 약간 영재고 가는 중학생 과정 아이들인데 창의 수학이라고 해서 보면은 이게 참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좀 그런데 그냥 대놓고 얘기하면 영재고 수업할 수 있는 선생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중등, 고등 하시는 선생님들이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기본 교과 과정을 조금 벗어난 내용을 가르치면서 창의 수학이라고 이름을 붙인 좀 그런 느낌도 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좀 너무 불신이 팽배해 있는 느낌인데 그러다 보니까 네, 저 같으면 좀 경계할 것 같은 느낌. 오히려 뭐 아까도 말씀드린 이렇게 말하면 뭔데 저도 사실은 대형 학원이 유리해지는 시장을 저도 원치는 않아요. 근데 지금은 대형 학원이 유리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라 부모님들께서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의 수학이.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거기서 뭘 하는지 직접 가서 들어보고 교재를 보지 않으면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 좀 그런 뉘앙스로 설명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저희 잠시만요. 이제 한유리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유리 어머니. 네. 네. 네, 앞에 말씀하신 것들을 다 도움이 많이 됐는데, 그리고 그냥 저는 이제 덧붙이는 질문인 것 같아요. 많이들 뭐 비슷한 것들 똑같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이제 저희는 준비를 이제 늦게 시작했다 보니까, 네. 그 생기부를 많이 못 챙긴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 과목 외에, 예를 들어 뭐 다들 많이들 하는 영재원이나 학교 영재반이나 네. 아니면 수학, 과학 무슨 대회나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네. 그런 상황일 때 생기부 또는 이제 서류 준비를 할 때 어떤 점을 좀 유의하면 좋을지 그게 일단 궁금하고 다음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 그 선생님 그 수업 하시는 것을 이제 집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면 가장 효과를 잘 낼 수 있을지 그 두 가지 궁금합니다.
네. 자, 일단 생기부. 이건 진짜 되게 좋은 질문. 생기부가, 어, 학교마다 이제 뭐 대회 같은 게 많이 없거나 또는 우리 아이가 좀 늦게 준비해서 뭐 이렇게 생기부에 막 이런저런 내용들이 없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일단, 생기부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뭐 영재원 이런 것들 하면은 좋긴 한데, 어쨌든 영재원이나 영재학급이나 이런 내용들은, 어, 저기 자소서에는 작성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영재원 하는 아이들은, 어, 그걸 어디다 써먹는 거냐? 1차 자소서를 쓸 때, 자소서에 내가 이런 실험을 해봤다라든가, 또는 친구들과 이런 활동을 해봤다라든가, 그런 내용을 쓰는데 영재원 경험이 쓰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제가 영재원 활동 중에 이런 걸 했어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냥 제가 뭐 친구들과 이런 활동을 해봤는데 그때 이런 걸 했다. 뭐 이렇게 쓴다든가 아니면은 영재원에서 했던 실험 내용을 그냥 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경험에 대한 내용을 내가 쓰는 거기 때문에 굳이 영재원을 가지 않아도 그런 경험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일 이제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게 뭐 교육청 홈페이지 같은데 가보시면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인천교육청, 뭐 경기교육청 뭐 이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인천 사는 친구한테도 경기교육청 들어가서 보시라고. 그러면 뭐 과천 같은 데는 뭐 천문대 막 그런 하는 활동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여러 지역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그걸 보시고선 뭐 주말이라든가 물론 되게 바빠서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영재원을 다닌다라는 거는 1차의 서류 전형 때 내가 자소서에 쓸 내용, 내가 수학과학에 대해서, 본인이 수학과학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재능이나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공부했는지 또는 어떤 활동했는지 쓰세요가 골자잖아요. 근데 그거를 쓰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니까 그냥 그거를 본인이 개인적으로 교육청에 나와 있는 어떤 활동이나 그런 대회 같은 거를 가고 쓰는 게 그것도 문제 없이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어, 생기부에 들어있으면 좋은 내용은 뭐 독서 같은 거. 근데 독서는 사실은 뭐 대부분 아이들이 독서 해가지고 독서록 올리잖아요. 근데 그냥 그 독서록을 이제 올렸을 때 기록상에는 독서 뭐뭐뭐 책을 몇 권 또는 뭐뭐뭐 읽었음 뭐 이런 식으로 잡혀 있을 텐데 그거를 이제 자소서를 쓸 때 자기가 독서했던 내용에 대해서 좀 많이 인용을 하는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얘는 되게 책을 많이 읽은 친구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까 뭐 내용을 많이 쓰지 못하더라도 본인이 어떤 뭐 자기가 수학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거에서 이런 활동을 했는데 내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런 걸 적용해서 이렇게 했다라든가 그렇게 하면은 일단 독서에 대한 내용이 좀 들어가는 게 되고요.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대회 나가서 상 타고 이런 수상에 대한 그런 점수는 이제 사실 다 거의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수상 뭐 1년에 몇 개 이상 또 한 학기에 몇 개 이상 이렇게 있었거든요. 수상에 대한 점수가.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뭐 수상 못했다고 해서 애가 불리하고 이러진 않고요. 단지 이제 생기부 내용은 아이들 학과 점수, 그러니까 정확히 내신 점수 반영되는 거, 그 다음에 선생님 추천서,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학교에서 아이가 어떤 수학과 관련된 활동을 했는가에 대한 참고사항. 그러니까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동아리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라고 한다고 해서 막 불이익이 엄청 크거나 이러지도 않아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거는 자소서랑 선생님 추천서가 되게 중요한 편이죠. 그러니까 뭐 내용이 말 그대로 거의 뭐 공란이야. 내가 뭐 수학과 관련된 활동을 학교에서 거의 한 게 없는 것 같아. 뭐 수상도 없어. 뭐 이러면은 얘는 안 되겠는데? 이게 아니라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얘 추천서랑 얘 자소서 보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추천서 자소서가 우선이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탄탄하고 선생님 추천서에도 얘가 이런 활동들을 나랑 했고 또는 얘가 이런 걸 관심 있어서 평소에도 이런 거 하는 아이입니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제 생기부에 그게 작성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아요. 왜냐면 3차 때 검증하는 3차 때 면접 보거나 아이들한테 본인이 자소서에 작성한 내용 가지고 질문하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실제로 올해 영재고 들어간 8명 친구 중에 3명 정도는 네, 제 이게 그쪽 학교들이 좀 약간 그런 걸 안 하더라고요. 뭐 수학과 무슨 대회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되게 걱정하셨어요. 수상 실적도 거의 없고.
동아리 하나 했는데, 그냥 수학 동아리 하나 했는데, 그 수학 동아리도 뭐 별로 활동이 없어가지고 그냥 동아리 그냥 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걱정하셨는데, 선생님이 추천서를 되게 잘 써줬고, 그러니까 뭐 제가 직접 그 추천서 받아서 읽지는 못했고, 이제 부모님께서 보시고, 아, 추천서 선생님이 되게 신경 써서 써주신 것 같다고. 그냥 그렇게 해서 아이도 자소서를 잘 쓴 편이고, 그렇게 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생기부에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특이사항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활동했다, 어떤 동아리에 들어갔다, 수상을 했다, 이런 거는 있으면 뭐 참고사항이 되지만 없어도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 자소서에 넣어야 될 내용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 그냥 수학, 과학 했어요라기보다는 약간 분야가 좀 디테일한 게 좋아요. 뭐 물리, 화학 이런 식으로 하든가 좀 더 들어가면 물리 중에서도 나는 핵물리 쪽이 좋아. 아니면 나는 일반 물리 쪽이 좋아. 아니면 화학 쪽에서도 나는 뭐 예를 들어서 화학 반응, 열 연소 이쪽이 좋아. 뭐 이렇게 좀 그런 주제가 있으면 그거랑 관련된 어떤 활동을 하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교육청 홈페이지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뭐 많더라고요. 어디서 하는 뭐 과학 캠프, 아니 어디서 하는 과학 대회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 한두 개만이라도 참석하시고 가능하면 뭐 이제 뭐 사진도 찍고 거기에서 했던 뭐 보고서 같은 거를 쓰거나 했으면 그런 걸 기록을 남기신 다음에 나중에 그 학교 이제 입학 원서 내실 때 그 참고 자료, 그러니까 첨부 자료를 넣으실 수 있어요. 거기에 아이가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생기부에는 없어요. 생기부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과천 어디 뭐 경기도 교육청에서 하는 무슨 별자리 캠프를 갔다 왔는데 문제는 그건 생기부에 작성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거는 그 아이가 별자리 캠프 가서 뭐 활동했던 내역 같은 거에 대한 이제 증빙 자료로 제출을 할 수 있거든요. 제출하고 거기에 이제 생기부에다가 우리 아이가 저기 자소서에다가 뭐 제가 뭐 같이 어떤 뭐 별자리 캠프에 가서 이런 별도 관측했었고 이런 걸 했는데 저는 천문학에 관심이 많아서 했습니다 하면은 첨부 자료가 있고 자소서에 나와 있고 생기부에도 선생님이 이 아이가 평소에 천문학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으면 이게 완벽하게 이제 딱 잡히는 거잖아요 내용이. 그러면은 생기부에 적혀 있는 게 별로 없어도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극단적으로 그러면 말 그대로 아무 활동을 안 했어. 생기부도 없어. 얘는 어디 뭐 실험이나 캠프 같은 거 가본 적도 하나도 없어. 아, 그렇게 되면은 서류상의 문제가 아니라 자소서에서 그러니까 애기가 쓸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든 내용을 쓰게 될 텐데 그때 예를 들어서 그냥 진짜 한 게 없다 보니까 본인이 어떻게 했든 뭐 내용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말 그대로 자소서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떻게 이거를 뭐 어떻게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약간 좀 거짓말 섞어가면서 이렇게 막 했다. 그 문제는 이제 검증에서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쨌든 활동을 하시는 건 필요하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셨는데 그 자소서 행기부 말고 수업한 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아이들마다 이제 공부하는 습관이나 이렇게 다르잖아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다라는 거를 작년도 입학한 친구를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였냐면 대구 사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2학년 때 조기 입학 원서를 써서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고요. 수학을 거의 한 문제도 못 풀었대요. 한 문제도 못 풀었고 과학은 부모님이 제가 알기로는 뭐 물리, 화학 뭐 이쪽에 뭐 교수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평소에 엄마 아빠한테 과학은 많이 배워서 과학은 좀 풀었는데 수학을 거의 손을 못 댔다. 그러면서 이제 한 10월 달에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하시길래 일단 제가 이제 시기가 너무 많이 늦어서 합격을 바라보기엔 좀 어려울 수 있고 어쨌든 상태 확인한 다음에 해야 될 것부터 하겠습니다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이제 저희 3단계 수업부터 진행을 했고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이렇게 했어요. 오늘 수업을 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랑 수업 포함 문제를 네가 맞췄던 못 맞췄던 맞춤 문제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되는 한 선생님이 푼 풀이랑 네가 푼 풀이가 다르면은 선생님이 푼 풀이로 다시 한번 풀어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푼 풀이는 네가 이미 알고 있는 풀이니까 내가 푼 풀이를 너가 한번 해보라. 해가지고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네가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간다는 생각으로 수업을 하고 끝나면은 그날이 힘들면 그 다음 날이라도 무조건 하루를 넘기지 말고 선생님이랑 수업했던 교재 딱 펴놓고 선생님이 풀었던 풀이 기억 안 나면 한번 읽어보고 그냥 쓰더라도 무조건 써서
선생님이랑 같이 풀었던 문제는 언제든 다시 들춰봤을 때 무조건 풀 수 있어요. 이거를 목표로 공부하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쉽지 되게 힘든 거거든요. 이 친구가 뭐 수학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과목도 해야 되는데, 근데 정말로 그걸 지키더라고요. 제가 한번 테스트를 본 적이 있었는데, 한 3달 정도가 지나고서 3달 전에 풀었던 문제를 무작위로 한 20개를 뽑아가지고 풀라고 즉시 줬어요. 그 자리에서. 너 이거 풀어봐. 그래서 온라인으로 보내버리고, 제가 이제 줌을 켰으니까, 너 화면 킨 다음에, 너가 풀고 있는 시험지를 지금 카메라로 찍어. 그 다음에 내가 너가 푼 거 볼 거야. 했는데,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줌이다 보니까 혹시나 제가 예전에 풀었던 풀이책을 혹시 이렇게 보고 쓸까봐라는 생각에 그냥 그 즉시 실시간으로 너 찍어서 지금 내가 보는 데서 풀어봐 했는데 정말 20문제 중에서 한 문제 빼고 다 풀더라고요. 근데 그 20문제가 그 친구가 저한테 다 질문했던 문제. 그러니까 본인이 못 풀어서. 그래서 이제 보니까 어머니한테 상담할 때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제가 무조건 그렇게 하면 너 무조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정말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영재고 파이널 기출문제 풀 때도 계속해서 이제 자기가 풀었던 문제를 또 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실력이 이제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서 네, 3월, 그러니까 3월 달 모의고사 봤을 때는 시험이 40점대라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합격선은 안 되네요.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5월 모의고사 때부터는 합격선을 넘고 마지막에 시험 보러 가기 전에는 수학 100점 만점에 88점 받고 실제로 시험에서는 제가 알기로 92점인가 93점 사이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석 입학을 했거든요, 이 친구가. 네. 근데 제가 봤던 친구 중에 제일 특이하기도 하고 제일 잘 된 케이스이긴 한데,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풀었던 문제 다시 풀어서 언제든지 들춰봤을 때 그 문제 다시 풀 수 있어요 할 정도로 복습을 하는 게 제일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영재고 문제니까 아이가 어떤 응용력을 키워가지고 문제를 잘 풀 수 있게 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이들한테도 이런 얘기 자주 하는데 저희 아이들은요, 그러니까 물론 올해도 이제 영재고 준비한 친구 중에 천재인 아이가 있었어요. 진짜 천재인데 천재인 친구들은 정말 한 2, 3년에 한 번 정도 보거든요. 근데 그런 특이한 친구들 말고 대부분 아이들은 제가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경험적 지식으로 우리는 승부를 봐야 된다. 원래 영재고는 그 아이의 선천적인 능력 자체가 워낙 뛰어난 친구고 그런 아이들이 수학 과학을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 가는 학교니까 일반인인 우리는 사실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학교에 맞다. 어떻게 보면 못 들어가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가는 학교를 우리가 간다는 건 그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를 풀면서 본인의 응용력으로 그 문제들을 딱딱딱딱 해결하고 있을 때 우리는 워낙 많은 문제를 풀어봤고 워낙 많은 이론을 해봤고 워낙 많은 경우의 수의 문제들을 경험해 보니 1번부터 7번까지 문제는 예전에 내가 풀었던 거랑 비슷한 문제야. 그러니까 보자마자 이거 이렇게 푸는 거였던 이렇게 푸는 것 같은데 해서 풀고 세 문제 정도를 고민해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능력을 발휘해서 한 두 문제쯤 맞히면 90점. 그러면 응용력으로 풀어서 10문제 중에 90점 맞춘 천재인 친구와 경험적으로 7문제를 순식간에 풀어버리고 나머지 3문제를 골몰해서 2문제 풀었던 나와 점수가 같으니까. 그럼 우리는 합격할 수 있겠지. 이런 느낌으로 시험을 준비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습을 한다는 거는 어쨌든 아이들이 중등과정까지잖아요. 영재고 입학이. 중등과정까지 나오는 수학적 이론이라고 해봤자 뭐 아이들이 푼 문제가 물론 당연히 엄청 어렵고 힘든 건 맞는데 그 지식의 넓이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깊이는 엄청 깊죠. 영재고 갈 정도. 근데 필요로 하는 요구하는 지식의 넓이가 그렇게 넓지 않으니 아이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웬만한 경우의 수의 문제들은 다 경험해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푼 게 유리하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약간 암기 싸움인 건가 이런 느낌처럼 드는데 뭐 비슷한 느낌이긴 하죠. 어떤 문제를 딱 받았을 때 이 문제 내가 옛날에 풀었던 거랑 비슷한 조건인데 이렇게 조건 주면 이거 이렇게 풀면 풀리던데 하면서 해보면 실제로 풀리는 거죠. 그러면 이 머리로 푸는 애들이 고민해서 풀고 하는 시간보다 훨씬 빠른 시간에 그걸 끝내버리고 남은 문제, 어려운 문제, 못 풀겠는 문제를 어떻게든 머리를 굴려가지고 한두 개를 더 푸는. 그러다 보니까 복습을 많이 하는 게 무조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다르죠. 만약에 우리 아이가 진짜 선천적인 능력이 되게 뛰어난 아이야. 그러면 복습 열심히 하는 사세요라는 얘기를 제가 사실 안 해요. 올해 영재고 준비했던 그 천재라는 친구한테도 그 친구한테 제가 복습하라는 얘기야. 그 친구한테는 복습이 굉장히 무의미한 행동이기도 하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 친구한테는 어떻게든 너 문제 풀 때
이거 빨리 풀 수 있는 방법 생각해. 그러니까 너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걸 알겠어. 너가 답도 맞췄어. 근데 너 이거 푸는데 예를 들어 5분 걸렸어. 그럼 2분 만에 풀어. 어떻게 하면 2분 만에 풀리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이 친구들한테는 그게 중요해. 응용력으로 푸는 친구들은 같은 문제를 받았을 때 풀 수 있죠. 근데 시간 안에 더 빠르게, 더 쉽게, 가장 간략하고 확실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그 방법을 찾는 게 너한테 중요하고.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한테는 어쨌든 문제를 받았을 때 내가 능력으로 풀려면 똑똑한 친구들을 이기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습을 많이 한 친구들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우의 수가 되게 많아요. 약간 뭐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바둑 뒀던 거랑 비슷한 느낌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문제가 들어와도 해결할 수 있음,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습을 많이 시키시는 게 좋고, 근데 학생한테 되게 좀 고된 과정이거든요. 복습을 많이 하는 게. 그러니까 실제로 해보면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되게 선생님 입장에서는 막 무조건 푸시하기 좀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본인이 무조건 영재고를 꼭 가고 싶다고, 시키는 대로 뭐든지 다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봐라고 사실 했던 거였는데, 네, 그렇게 해서 영재고를 간 친구가 좀 덜어 있었어요. 예전에 늦게 와가지고. 그래서 그 방법이 제일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네. 한율 어머니,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제가 뭐 하다 보니까 얘기를 엄청 많이 했네요. 일단은 그래서 제가 혹시 질문하시라고 했는데, 혹시 질문하지 못하신 분 계신가요? 지금 저희 계신 분 중에.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마무리하기 전에 혹시 아직 질문 갑자기 생각난 게 있다, 뭐 물어볼 거 있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학생 개인적인 뭐 성적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개인적으로 전화로 다시 한번 꼭 제가 이제 통화를 할 거예요. 이제 추석이고 하다 보니까 요즘 좀 정신이 없어서 그렇긴 한데, 그래서 조만간 빨리 전화 드려서, 특히나 이제 지금 G5 수업하는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7회까지 모의고사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오늘도 수업 시간인데, 제가 요번 주 오늘부터는 이제 내신 기간이고 해가지고 휴강해가지고 추석까지 쉬다 보니까 요거 끝나고 나서 다음 넘어가는 예상 문제에 들어가는 쪽부터 이제 뭐 설명도 좀 드리고, 그다음에 반세로 개설되는 방 같은 경우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개인적인 부분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영재고 입시 결과, 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15명 시험 봐서 8명 갔는데, 제가 이거를 공개적으로 막 몇 명 갔습니다 이렇게 뭐 현수막을 만들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제가 뭐 유튜브에도 올린 영상에 잠깐 얘기를 하긴 했는데, 올해 영재고 붙은 아이들도 뭐 있지만 떨어진 아이들 중에 제가 좀 되게, 그러니까 저는 원래 애들을 되게 이뻐하는 편이긴 한 것 같은데, 이제 좀 되게 힘들어했던 친구도 있고, 저도 되게 너는 갈 거야 했는데 못 간 친구도 있다 보니까, 아, 공개적으로 몇 명 갔습니다 막 이렇게 막 홍보하고 이런 게 좀 그래서 저희는 또 홍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를 또 잘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안 하고 넘어갔는데, 15명 중에 8명 갔고, 인천은 네, 4명, 그다음에 한가영 하나, 경기 하나, 그다음에 세종 하나, 대전 하나, 대구 하나,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애들이 갔냐라고 하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갈 것 같은 친구가 아닌데 간 친구가 둘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애매한데 얘 갈 수 있으려나 했던 친구가 또 둘이 있고요. 갈 것 같은데 친구가. 근데 이제 못 간 친구들 중에는 갈 것 같은데 했는데 못 간 친구가 둘이. 그래서 요번에는 입시 결과가, 뭐 결과 자체는 그냥 나쁘지 않은 편인데 제 예상이랑 좀 많이 달라서 갈 것 같았던 친구 중에 못 간 친구도 좀 많은 편이고, 못 갈 것 같은데 했던 친구들 간 애들도 있고 해서, 이제 뭐 저도 이제 입시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이게 제가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가 좀 네, 난감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됐고,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 성향이나 상황을 봐서 말씀드리겠지만, 학교가 실력 검증을 막 철저하게 하는 느낌으로 간다 그러면은 그 정도로 좀 자신 있는 학생 아니고 그런 학교 좀 피하게
해가지고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아마 미리 말씀드리면요. 영재학교 어디 쓸 건지를 부모님께서 학생하고 이제 얘기해 보셔가지고 정해 주시면 좋고요. 지금 빨리 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뭐 원서는 내년에 쓸 거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파이널이 시작하기 전,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만 좀 정해 주시면은 제가 수업할 때 이 아이가 어디를 쓸 거니까를 좀 약간 생각해서 그쪽 계통 문제를 좀 더 많이 풀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어느 학교 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뭐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이하고도 얘기하고 부모님하고 얘기해가지고 어느 학교 일단 뭐 이렇게 가닥을 잡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